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가 이제 3부 시리즈로 조금 우리 투자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자. 왜냐하면 요즘 국내 시장은 좀 힘이 없고 미국 주가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는 과연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목,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게 그게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컨설팅이나 국제금융에서는 이제 그것을 월가에서는 이제 산업 효과라고 하거든요. 좋은 산업에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valuation, 주가 평가 방법인데, 불행히도 과학적으로 주가를 계산해서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미국의 대가들도 항상 틀리고, 시장이 또 재미있고 예측 불허하고 예상과 어떤 때는 거꾸로 가는 게 이제 이런 다이나믹한 요소인데, 1부, 2부, 3부로 한 일주일에 거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이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영구히 그 기업이 간다 그러면 미래에 영원히 버는 기업의 이익, 배당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제가 이제 쉽게 풀어보면,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오래 버는 이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는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중요한데, 올해 향후 12개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제 9월이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향후 12개월 동안 벌 이익 곱하기 주가 수익 배수, 이제 퍼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커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익의 성장률과 그 안정성,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익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 주가 수익 배수, 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당연히 이익 성장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그 기업이 미래에 벌 이익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높은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당연히 연 20% 성장하는 게 연 10% 성장하는 기업보다 훨씬 좋고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들은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빼놓고는 그 기업이 그 배당을 주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배당 대신 회사가 애플같이 많은 현금을 주주 환원에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 나머지 주주들의 그 몫이,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 몫이 가치가 커지죠.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세 번째는 국내에 요즘 좋은 블루칩들은 빚이 없죠. 미국도 그런데,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이 빚이 많은 기업은 그 빚의 수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제 한전도 대표적인 예죠. 꼭 이자 지급성 부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갚지 못하면 한전의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네 번째는 금리와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결국 그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내가 믿을 수 있나.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신뢰가 가는 기업은 주가의 배수가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과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의
장기 주식 총수익률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지만 뭐 저도 학생들 가르쳐 보면 중간고사 잘 본 학생이 학기 말 고사도 잘 봅니다. 지난 학기에 잘한 학생이 이번 학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우리가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똑같이 매년 연 10%의 주식 총수익률을 안겨줬다. 주식 총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주주로서 받는 배당과 일정 기간의 주가 상승을 연율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년에 어느 정도를 버냐. 그리고 이제 과거 10년을 보면 IT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연수익률이 미국이 13%. 그래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좀 낮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도 있지만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거버넌스 문제, 주주 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 6에서 7% 수익률을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안겨줬고 그나마 삼성전자 덕인데 삼성전자를 빼면 그 연수익률이 시장 전체로 한 3,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령 현대차 우선주, 은행주 같이 7, 8%, JB 그 전북 그 금융지주 같은데 10% 배당수익이 됩니다. 이런데 너무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장 많이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놀랍게도 물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주식 총수익률, 주가가 오른 거 배당을 놓고 보면 지난 30년 동안 연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제가 얼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거랑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1대1의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IMF 외환위기 그 터지기 전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 끌어서서 그 나쁜 프로젝트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여전히 그러한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해서 명목상 경제 성장은 연 10% 가까이 지난 30년 동안 성장을 했지만 주주가치 주가는 거의 오르지를 않았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중국이나 한국이 뭔가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과거 정도의 수익률밖에 달성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생각하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 주식을 반반 정도 섞는 게 좋고 내가 개별 종목 업종을 모르면 ETF 같은 게 좋은 대안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가로축은 5년 동안 장기 이익의 성장률, 향후 5년 동안 매년 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세로축은 그 종목의 그 퍼인데 예상 수익인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시티은행, AT&T, 통신사 같은 데들은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성장성이 거의 없고 퍼가 뭐 한 10배 내외. 그러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으니까 퍼가 낮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월마트는 성장성이 높고 퍼가 한 20몇 배쯤 되고 그것을 더 뛰어넘는 빅테크 거기에서도 엔비디아,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높고 퍼도 높아서 결국 주가의 수준은 퍼의 수준은 이익 성장률의 수준과 비례가 한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퍼의 수준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가격이 5천만 원, 1억이 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프리미엄 위치고 학군도 좋고 이제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미래에도 또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손님들이 많은 어떤 회사의 그 미국 기업인데 양재동 매장입니다. 제가 실제 사진을 찍은 건데 놀랍죠. 이건 주말인데 제가 평일도 한번 아침 8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갔는데 손님이 되게 많아서 하여간 체크아웃 하는데도 한 1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은 매장이 코스트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마트가 시총이 500조 원이 넘고 코스트코가 한 300조 원쯤 되는데 세계 2위의 리테일러, 양판점, 그러니까 빅박스 리테일러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벌키한 물건들을 포장해서 파는 그 양재동 매장.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 세계 한 8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 단일 매장으로는
양재동 매장이 매출 기준 세계에서 최고고 저는 한 2, 3년 전까지만 많이 갔는데 한번 가면 너무 괜찮은 물건들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50만 원 이상씩 쓰는데 저희는 지금 둘이 사니까 부부 둘이니까 물건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안 가는데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역시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붐비는 매장. 근데 우리가 코스트코가 재미없는 아주 박리담의 그런 유통업체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주식 총수익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기간 동안 받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다 더해서 연율로 환산한 거죠. 나의 실제 토탈 수익률이 연 20%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성전자, LG화학,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보다도 높은 엄청나게 뛰어난 주가 성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효자 같은 주식이에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도 되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코스트코의 10년 주가인데 이제 제가 제 책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한 2년 전에 발간했을 때 코스트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주가가 한 $30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를 넘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10년 동안 주가가 총 432% 상승을 했고 연율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연 18%, 지난 5년 동안은 연 20%, 지난 1년 동안은 연 16%. 진짜 꾸준히 성장을 많이 하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배당 수익률이 1, 2% 됩니다. 어떤 때는 특별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에 넘는 수익을 지난 1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도 보여왔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경영진도 양심적이고 너무 과도한 급여를 안 받고 종업원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서 종업원들의 충성도 퀄리티도 좋고 여기 가면 우리 다른 매장보다도 종업원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회원제죠. 미국은 $60를 내야지 연회비, 연회원이 되고 한국은 4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도한 마진을 안 해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박하지만 많은 물량을 팔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좀 많이 사야 되지만 왜냐하면 포장 단위가 크거든요. 좋은 물건, 확실한 물건을 싸게 사고 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높여서 보통 마크업이라고 그러죠. 마진을 한 11%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 18%, 20%의 장기적인 주식 성과를 가져다 주냐고 하면 여기 지난 10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연 12%씩 늘었습니다. 매장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방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물량이 느니까, 이익 성장이 되고, 이제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연 12%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고 거기다가 플러스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특별 배당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걸 주주한테 돌려주죠. 그래서 2, 3%의 배당 수익률. 그래서 요거 더하기 플러스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아마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시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550를 훌쩍 넘는데 이런 좋은 회사도 주가가 1, 2년 사이에 한 번씩 한 20%씩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 항상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리시면 그때 주식을 매수해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를 위해서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돈을 써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설비 투자, 기존 라인을 증설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R&D, 새로운 제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대박이 터질 수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현금 M&A, 그래서 설비 투자, R&D, M&A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늘려서 그것이 결국 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좀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익 성장률이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다라는 거고, 다른 것은 이제 좀 단기적이긴 하지만 주주한테 되게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배당을 주는 거. 이익이 이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나오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죠. 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여윳돈 갖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올려준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대표적인 예인데, 애플은 지난 한 10년 동안 매년 3에서 4% 돈을 들여서, 최근에는 연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실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데다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3, 4% 주식이 소각이 되니까, 실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옛날에 지분율이 5%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분율이 6%가 됐다. 왜냐하면 애플의 나머지 주주들의 상대적인 지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의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쓰는 회사들이 되게 좋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빚이 많은 기업은 이제 피하라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레버리지 효과를 아파트 세계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투자에도 뭐 좋을 수 있는데, 가급적 주식 투자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리스키하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기지 론을 받아서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세 가지 김씨, 이씨, 박씨가 똑같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예. 제가 과거 영상에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김씨는 이제 저축해 놓은 게 많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10억을 다 내고 샀고,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이씨는 저축이 좀 있어서 5억은 내 돈, 5억은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려서 샀고, 50%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박 씨는 저축한 게 없어서 2억 5천만 원만 내 돈이고 7억 5천만 원을 차입을 해서 이제 3배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다. 1년 사이에 10%가 오르면 김 씨는 수익률이 10%. 왜냐하면 1억 나누기 내 투자 돈이 10억이죠. 그 다음에 이 씨는 1억 상승 나누기 5억이니까 20%의 상승을 보였고, 박 씨는 내 투자 분모가 2억 5천만 원인데 1억이 올랐으니까 이제 40%의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택은 자산 가격의 변화가, 집값이 하락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좋은데,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는 이렇게 그 기업의 ROE를 높이고 하는 수단으로 좋다. 그래서 약간의 차입금을 갖고 가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애플 같은 데도 일부러 차입금을 한 50조에서 한 100조 정도를 보통 갖고 갑니다. 근데 이제 빚이 너무 많으면 그 기업의 존망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빚의 규모 때문에 주식의 가치, 시가총액이 흔들거린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전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고, 시총이 11조 원이고 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하니까 시총이 부채의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뭐 빚의 규모에 따라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더 떨어질 것도 별로 없겠지만 오르기도 어렵고, 2, 3년 전에는 시총 대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특히 아시아나의 빚의 규모가 뭐 10배가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빚의 규모에 눌려서 주가가 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아시아나는 지난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지금 시총이 1조 원도 안 됩니다. 대한항공도 10년 동안 주가 보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2만 원 초반대인데, 오늘도 보면 기사를 보면 무리하게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화물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게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는 이제 금리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금리가 치솟을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뭐 다른 모든 자산 가격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실제 작년 전인 2021년까지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초호황을 보였죠. 특히 미국 시장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뭐 15배 정도 수준인 게 미국 시장이 뭐 20배가 넘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와 또 그 금리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럴지 몰라요. 내년 하반기쯤 경기가 좀 돌아서는데 경기가 돌아서면서 금리가 다시 조금 꿈틀대는데 결국 경기가 돌아서는 것은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금리가 좀 올라도 그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주가와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제 그걸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 얘기인데 이게 장기 투자가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경영진을 대주주를 못 믿으면 내가 소액주주로서 그 기업을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건 뭔가 하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주주, 창업주주가 있고 한국의 대기업은 그렇죠. 외국인 주주가 있고 소액주주, 우리 같은 이분들이 회사의 주인인데 일상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회사를 직접 맡아서 못하니까 먼저 이사회를 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총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하죠. 그래서 이사가 경영진, CEO를 포함한 임원들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세 개의 그 조직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내가는 의사결정의 과정, 그 체계, 그 가운데서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그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은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경영진이 과도한 급여를 받아가서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CEO의 급여가 한 200억 원쯤 됩니다. 그 근로자 평균 그 회사의 일반 직원 임금의 300배쯤 되거든요. 한국은 한 20배쯤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장 포함한 임원이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대주주가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거나 뭐 일부 회장은 여러 군데 계열사의 회장이나 사장직을 가지면서 급여를 특별한 상근도 안 하는데 200억 이상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액주주한테 불리한 그런 딜을 해서 그 회사의 자산과 현금을 이제 뽑아가는 그러니까 터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벽한 거버넌스는 없지만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회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믿기 때문에 주가가 뻗어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까지 거들어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심지어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관비영 교수가 잘못 코칭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의 지분이 높을 때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낮은 거랑은 거버넌스 좋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오히려 네이버의 거버넌스가 일반 대기업보다는 더 낮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 이해진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죠. 애플 같은데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좋은데 대주주가 없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고 없는 거랑은 거버넌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이사진과 그다음에 경영진이 장기적인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지배구조가 탄탄하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 이유는 우리 거버넌스가 취약한 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의 산업 구조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년 상반기 기업 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은 기업 이익에 부침이 심하다.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유화, 철강, 뭐 해운 이런 것들은 다 경기에 민감해서 미래 기업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것은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세 번째는 관치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 금융, 뭐 유통업, 내수, 심지어 수출 부문까지 관치가 너무 심합니다. 한전이 망가진 게 대표적인 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 특히 은행들 같은 데는 중국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 낮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치가 문제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작했는데 내수 증가율이 아주 낮은 게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거버넌스 같은 거는 관치를 가령 버리고 포기하고 해소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